바른 역사, 진실 추구. 제가 여기 이내경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공식적인 학력은 고졸입니다. 제가 대학을 2번 제명을 당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35년간 무역업을 했는데 종업원이 한 4만 명이 되는 큰 국제 기업의 한국 시장과 동아시아 시장을 책임지면서 1년에 한 2~3번씩 세계 80개국에 모인 그 대형 국제 회의를 여러 번 경험을 한, 그래서 남달리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남다른 경험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 경제학을 공부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지금 오늘 이 국제적 상황이라는 것이 시진핑은 100년 만의 변화라고 했지만 이게 100년 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500년 만에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이 과정인데, 기존의 전문가 혹은 그 경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과 관행과 지식이 오히려 이 큰 변화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문외인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갇힌 박스에 갇혀 있는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우선 이 아담 스미스도 그랬고 존 롤스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볼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얹히지 않고 그것을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점황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상황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거꾸로 자기 주도적인 로드맵이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모든 개념, 관념, 관행 그걸 다 버릴 때, 쌍차할 때, 그때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제대로 본 속에서 쌍조, 새로운 지혜와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는 PPT에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작동이 안 돼서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그냥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관계 혹은 지정학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축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 폴리틱스라고 해서 현실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이 현실주의는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국 시대가 이제 그런 현실주의인데, 한마디로 강대국의 힘, 패권에 대한 지향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에이치카가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센 모겐소가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고전적인 개념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주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국가는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위에는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정복을 하거나 굴복을 시키거나 자기 영향권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물리적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정치 외교적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현실주의는 크게 그 고전적인, 구조적인, 그 다음에 공격적인, 실용적인 영역을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주의 이론에 반대되는 입장은 말하자면 강국이 아닌 피식민지를 경험했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힘과 패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반대하는 상호주의, 호외주의 입장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호 호외주의 입장에 가면 모든 국가를 n분의 1로
평가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주로 경제와 통상을 통한 호혜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시작한 평화학이라는 얘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생기는 갈등과 대립 요소를 그 원인을 찾아서 조정하고 합의해낸 거에서 평화의 씨를 내리고 그 평화의 씨를 확장해서 그 평화 시대를 안착시키는 이것이 평화학인데,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북방 정책이나 햇볕 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호 호혜주의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주의와 상호주의,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이론도 있지만 크게 두 개의 이론이 쌍벽을 이루면서 국제사회가 이루어지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45년에 만들어진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유엔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죠. 거의 유일무이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한 유일무이한 국제기구인데, 이 유엔이 형성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16세기인가요? 17세기인가요? 그 종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웨스트팔렌의 원칙. 모든 주권 국가는 평등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웨스트팔렌 원칙이 하나 있고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칸트가 얘기한 세계 평화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칸트가 얘기한 거는 세계 단일 정부 이론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국가들이 상호 호혜 평등성에서 말하자면 동적인 평형성을 이루는 그 동적인 평형 속에서 영구 지속적인 평화를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이 칸트의 세계 평화론인데, 거기에 이제 비동맹 원칙, 이 세 가지가 유엔의 정신이고 유엔 헌장의 정신이죠. 그래서 국제사회 워낙 지정학적인 이 두 개의 이론과 필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집단 서방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다. 18세기에 시작된 그 선거와 정당 중심으로 절차성을 획득한 서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3세국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기를 권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민주주의를 정확히 규정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rule of the people, 인민의 지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국민, 인민에 의한 지배고, 그 내용은 각 나라가 처했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현실의 상황 조건에 의해서 각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강국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정치적 가버넌스를 제3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200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서구에서 얘기하는 개인적 민주주의의 그 뿌리는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크게 두 가지죠. 천부인권, 개인의 자유. 두 번째는 절대적 사적 소유권. 이것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두 가지 기둥인데,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그 뿌리가 루소에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대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낸 일반 의지에 의해서 모두가 승복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행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8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 중심의 저기에서 미국이 크게 두 가지를 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선민사상, 예외주의, 그래서 Shining City on the Hill.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 Manifest Destiny라고 합니다. 신이 선택한 운명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또 하나는 소위 monroe주의라고 얘기하던 고립주의. 그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이것이 지정학에서 그동안 80년 집단 서방과 미국이 지배해왔던 중심 축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질서 앞으로 향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현실주의 혹은 패권적 동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적 대결 체제, 헤게몬 체제, 헤지몬 체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상호 존중과 협력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체계, 상호 존중의 체계, 이 두 개에서 세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지몬 스테빌리티 시오리, 동맹을 그러니까 이 패권 기존을 강화하고 일국 구도를 구축하고 지속하는, 그래서 헤지몬 스테빌리티 시오리, 약자로 H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의 동면의 양면으로 주로 집단 서방과 미국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극 체제로 패권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컴플레인하지만,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세계는 무지하게 불안하고 위협스럽고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압적 전체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를 불만스럽더라도 따라오고 순응하고 그래야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헤게몬 트랜스퍼 시리얼, HTT. 그래서 미국의 질서가 무너지면 거대한 혼란이 오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체적 강압주의, 동물농장에 다가온다고 하는 이론이 소위 헤게몬 트랜스퍼 시리얼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론은 상호 다자적 실론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유엔 등 합의된 국제기구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해 가야 된다. 이것을 Mutual Multilateral Theory, MMT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다자적주의. 근데 이 개념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Multilateral, 다자주의, Multipole, 다극주의, Polycentric, 다중심.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즈의 대표적인 그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요거는 폴리젠, 다형질적 시대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MMT 다자 다극적 이론은 최근에 와선 다자 다중심 질서로 대충 정리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 질서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주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중 간의 하이브리드의 전략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하버드의 앨리슨 교수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투키디데스 이론은 현재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이 디테일한 얘기는 저기 하고요. 미중 경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랠리 서머스라고 하버드 총장도 했고 재무장관을 했던 양반은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그러니까 그 합해서 컴피티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쟁과 협력이 상호적으로 존재하는 경쟁 파트너 이론.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신안보조약 NSS가 상당히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죠. 또 하나는 공포의 균형 이론.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라는, 그래서 상호 공포적 쪽에서 서로를 서포트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넘어올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보통 국가로 전환이 될 것이냐는 것이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뭐 이제 80년 이후부터 형성돼서 나왔던 유럽 연합이 한때는 미국이나 중로를 저기한 강력한 중심축을 형성했는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은 돌이킬 수 없는 세력으로 들어가서 유럽이 급속히 국제사회에서 자기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고요. 반대로 남반부 제3세계가 지역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등장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그 파워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세안이라든지 셀락이라든지 아프리카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지정학적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죠. 캐논도 그랬고 미오샤이머도 그랬고 키신저도 그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되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끊임없는 경고와 염려들을 보냈는데 결국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그랬지만 중로의 전략적 연대가 어느 정도 가고 어느 수준으로 어떠한 강도로 나타날 거냐.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상해협력기구 SCO라고 하는 상해협력기구. 그다음에 요즘 우리 관심의 초점이 되건 브릭스 플러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강화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한테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미들 파워. 스윙 보트 국가의 미들 파워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등장할 거냐. 이것이 오늘 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대한민국이 거기 포함되죠. 그다음에 유엔이 그동안은 미국 국무부의 일개 부서처럼 미국이 다루어왔죠. 뉴욕에다 갖다 설치하고 출발할 때는 뭐 전 예산의 50-60%를 미국이 대왔고 지금도 4분의 1 정도를 미국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 지원을 갖고 당기고 풀어주면서 여전히 미국이 유엔을 자기 수하로 관리해 왔는데 과연 유엔이 그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국제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유엔이 개혁될 수 있느냐, 개혁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 질서를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는 미국과 유럽은 헤게몬 중심 사고입니다. 그 뿌리는 로마에서부터 시작했죠.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근대 사회로 들어와서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혹은 그레이트 게임 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헤지몬의 입장을 취했고 지난 100여 년 동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서구 중심의 헤지몬 사고가 있는가 하면 동아시아는 헤지몬하고 달리 역사주의, 천하라는 개념. 그래서 중국이 진나라 통일 이후 쭉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원과 천하의 개념으로 동아시아는, 그래서 동아시아는 천하의 개념에서 허브 앤 스파이크 개념입니다. 그게 우리 중국하고 오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허브 앤 스파이크 개념이고, 그것이 최근에 시진핑에선 지구촌 구상이라는 걸로 이제 구체화돼서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언제 하나의 국가로 성립됐냐는 논쟁이 있지만, 소위 이반과 피터 대제를 지나면서 러시아의 기본적인 철학은 국제의 다자적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중심 국가로 러시아가 쓰는 것이 유라시아의 기본적 전략입니다. 국제 전략.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국가가 인도죠. 인도의
정치 외교 전략은 유화 독전입니다. 오로지 인도를 위해서, 인도만을 위해서, 인도에 대한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국제적 정세를 만드는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는데, 이 하위 단체로서, 하위 단위로서 동맹 체제와 협력 체제가 다양하게 격자적으로 중층적으로 형성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나토 동맹이라든지,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미일 안보 동맹, 한미 동맹, 아우쿠스, 그다음에 G7은 1980년대 그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단 서방 중심으로 만든 경제 동맹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동맹적 성격을 가지고 바이든이 시절에 했던 가치 동맹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하다가 줄어들었죠. 뭐 데모크라시 10+라든지 인권과 자유를 위한 산업기술 동맹이라고 해서 이페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다보스도 이것에 대한 하나의 보조적 역할을 해온 겁니다. 이것이 동맹 체제라고 한다면, 다중심의 협력 체제는 동맹 체제가 아니에요. 동맹 체제가 아니고 각 주권을 존중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협력 체제입니다. 그게 SCO, 브릭스, EAEU,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과 아세안과 걸프 국가들이 하나의 협력 벨트를 형성하죠. 그래서 중국, 아세안, GCC의 연합 벨트 등이 협력 체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이 실행 단위 형태로서 다각적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거점, 아까 얘기했던 폴리센트릭, 다중심적 지역 거점 국가들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유엔에서도 유엔 총회가 사실은 중심이어야 되지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행 체제가 만들어진 게 유엔 안전이사회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 강국들 간의 세력 균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G20도 아까 G7은 집단 서방의 경제적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체제지만, G20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G20는 2008년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왔을 때 집단 서방의가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로 위축이 돼요. 근데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0%, 80%가 돼야만 그게 구속력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 G7의 13개 국가를 다시 보태서 만든 게 G20입니다. 여기서부터 집단 서방과 비서구 간의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릭스가 그렇고요. 아세안이 그렇고요. 중남미에 이뤄간 셀락이 그렇고, 걸프의 연합 GCC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맹이 이런 다극체제 폴리센트릭한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그 아날 학파라고 있습니다. 브로델이 그 중심적인데, 아날 학파는 그 역사적, 지경학적, 지리, 경제적인 조건이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한다고 하는 그 아날 학파인데, 아날 학파에 의하면 안정된 상황에서는 스트럭처, 구도가 국면을 지배하고 국면이 행위자와 사건을 규제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행위자가 안정되고 고착된 상황에서는 국면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국면은 국제적인 구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80년이 사실은 그렇게 왔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소련이라고 있었지만 소련은 조역이에요. 소련은 미국의 3분의 1을 넘어간 적이 없는 팍스 아메리칸의 보조적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유니폴 단극 체제로 넘어왔지만, 팍스 아메리카라는 이 구도가 한반도를 규정하는 거죠. 분단을 만들고
아무리 박정희가 무슨 DJ가 무슨 누가 뭐라 그래도 한반도의 분단 국면이 이 팍스 아메리카는 구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자가 사건이 국면을 한반도 분단 국면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한반도 국면이 세계 질서를 뒤집을 수가 없는 그게 지난 80년 적이죠. 그런데 이 팍스 아메리카 구조가 어느새 잠번지를 맞을까 보슬 맞으면서 서서히 흔들어지죠.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요. 태완 체제가 하면서 브레튼 우드가 무너지면서 그랬고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그랬고 가장 결정타는 중국의 굴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났던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결정타를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급격히 다자적 체제, 다극적 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다극적 체제로 간다 그러면 구도가 국면을 지배하고 국면이 행위자와 사건을 제한했던 이 구도가 흐트러지고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행위가 국면을 흔들고 국면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래서 국면과 구도와 사건과 행위자들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복잡한 상황, 복잡계적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계적 상황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나 국면이 아닙니다. 행위자입니다. 행위 중심 이론, 그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행위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국면으로 접근하고 있죠. 또 하나, 미중의 전략 경쟁은 전면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아까 앨리슨이 투키디에서 3종이래. 미국과 중국의 전략의 대결은 상대방보다 자기 내부 구조와 약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8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온 기둥이 뭐냐?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그 다음에 경제 통상적 혹은 경제 금융적,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로 가는 이념적 측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재미있는 건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이 취한 것은 워싱턴 룰입니다. 미국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를 만든 룰세터예요. 내가 질서를 만들어. 이 질서를 따라야 돼. 그럼 그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력을 동원하죠.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의 군사기를 유지하고 1조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죠. 그러면서 미국은 결국 전쟁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전쟁 국가 미국이 재미있는 건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9.11 때문에 중동에 개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중동에 개입한 이래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가 넘었는데 브라운 대학의 연구에 하면 8조 달러 이상을 중동에다 퍼부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뭐죠? 치욕적인 대표죠. 지금 NSS도 얘기했지만 서남아시아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실패했어요. 경제 통상적으로는 세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레튼 우드 체제. 거기에서 소위 관세 일반 협정이 만들어지고 IMF가 만들어지고 월드뱅크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1970년 80년대까지 인류 역사에 없는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설령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미국이
서유럽을 복원시키고 일본을 부흥시키고 아시아를 부흥시키고 상당한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뭐 긴 얘기는 못하지만 70년대를 지나고 불안 시대를 보고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소위 케인즈의 입장이 쇠퇴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소위 프리드만이 중심이 된 그걸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there is no alternative but market principle. 세상에 단 하나의 원칙, 시장 원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게 2008년도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해 왔던 겁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소위 트럼프가 들어와서 소위 마가, 자국 중심. 그래서 지난 80년의 경제 금융 정책은 브레튼 우드 체제, 워싱턴 컨센서스, 그 다음에 소위 보호주의, 자국 중심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만능 민영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민영화하라, 소위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 중심으로 하고 자본의 이익을 만드는 데 주력해라. 러시 투 바텀. 그래갖고 개별 국가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오로지 금융에 그 모든 그 결실을 따먹는, 이게 40여 년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중산층이 불개하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있을 때만 작동을 하죠. 중산층이 완전히 부흥했어요. 양극화, 기후위기. 더 재밌는 것은 케인즈 이론이 있던 1940년부터 80년까지 1년의 생산성이 2, 3%씩 늘었는데 신자유가 들어와서는 1%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제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속이 안 되면서 결국 미국이 자기가 그 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유무역체제를 포기하고 디커플링, 디리스킹, 리쇼어링, 프렌드리 쇼어링, 마가 등등 온갖 현란한 얘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죠. 이념적인 거, 소프트 파워, 이건 저희가 워싱턴 프레임, 아까 워싱턴 룰,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얘기했듯이 이건 워싱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CIA가 그동안 뭐 뒤에서 온갖 그 정보 조작과 군사 정치를 동원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하면서 제3세계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다 폭로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과 CIA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1980년대부터는 그 형태를 바꿔요. 그래서 CIA의 핵심적 적이는 군사적 무슨 정보적이가 아니고 문화공작입니다. 그 이론을 제공한 것이 오리오발달에 돌아간 하버드 대학의 나이어 교수라고 있는데요. 소위 미국의 NED라고 있습니다.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국립 민주재단이라고 하고, 보금 USAID 예산이 없어져서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칼라 혁명. 이런 것들이 80년 이후에 미국이 추구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는 결국 추구하는 것이 그런 문화적 공장, 미디어 공장을 통해서 제3세계의 친미적 정권을 만드는 건데 그 기제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개인주의가 옳다, 사유재산제도가 맞다, 시장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서구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우리한테 말하자면 그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외건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자본이 국제적인 주류 미디어와 싱크탱크와 NGO와 학계들을 장악해가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뭐 BBC 전부 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한국은 하수인 단위가 아니고 완전히 뭐 딸랑이 수준이죠. 한국의 주류 언론은. 그래서 키워드는 민주주의, 인권, 집단 서방이 만든 규범에 의한 질서, 투명성 등등인데 이것은
미국의 단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술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작동해왔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붕괴돼버려요. 거꾸로 갔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단극 체제, 헤지몬을 이루었던 세 가지 기둥, 정치 군사적, 경제 통상적인 소프트 파워 다 무너졌죠. 하나 더 중국이 굴기하면서 처음에는 미국이 공개할 때 중국이 뭐 캐신저에 의해서 이제 미중 화해가 이루어졌고 WTO 가입을 하면서 클린턴까지만 해도 중국을 키워주면 그 내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서구 진영으로 편입될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래서 오바마부터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꿔집니다. 피벗 투 에이시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중국의 굴기를 좌절시키고 제재하고 봉쇄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은 기존의 소비에트하고 전혀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미중 전략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 됩니다. 이게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기술적, 산업통상적, 이념적 다양한 봉쇄와 차단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약점을 끊임없이 프로파간다고 강조하고 했죠.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고백이 최근에 나온 미국의 NSS 신안보 조약입니다. 미국의 NSS 조약을 저는 딱 한마디로 미국의 공격적 자세, 소위 offensive posture에서 defensive shield, 방어적 전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근데 거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그 밑바닥에는 먼로주의를 재해석한 신고립주의. 그러나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왔던 그 패권주의에서 얻은 그 현재 상황, 스테이스 큐, 현상은 유지해야 된다. 이 현상에 변경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위 각 지역마다 시작하는 것이 역의 균형 전략입니다. 이 부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뭐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뭐 그 얘기는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중국이 2020년이 들어오면서 세계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디스엔게이지먼트죠. 미국과 무관한, 미국과 비개입적 전략. 어떻게 보면 미국을 무시하는 전략. 처음에는 저는 세 가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해서 네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글로벌 개발 번영 구상,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그 202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중이 처음 밝힙니다. 그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는 1대1로 약 10년간 했던 그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죠. 1조 달러를 제3세계 중심으로 했던 그 성공의 기반, 자부심 위에서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는 남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서 중국이 헌신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다음 곧바로 그 다음 해에 발표한 것이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입니다. 뭐 그 전에도 간간히 했지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의 절대적 지지자가 중국이에요. 미국은 거의 발을 뺐습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군은 중국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특히 아프리카에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얻어서 시작한 것이 중동에 개입을 해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란과 사우디의 평화협정을 만드는 그 중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중국이 백서를 던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상태로 갈 때 평화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023년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응한 글로벌 시빌라이제이션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융합 구상이라고 하면서 소위 아까 얘기했던 개인주의, 사적 소유권, 인권,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는 그 서구의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그 중국은 인류의 문명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고유한 가치를 그것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문명은 서로가 융합이 되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 서구가 옳고 비서구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틀렸다. 그래서 이 문명을 형성하는 이제 서구에서는 자유, 사적 재산권, 민주, 정의, 공평, 발전, 평화의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중국은 거꾸로입니다. 평화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발전이야.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자. 서로 대화를 하자. 이게 중국이 얘기하는 소위 문명 구성입니다. 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이 세 개를 축으로 한 보다 거감한에서 이제 미국의 지배했던 당국 지배 질서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글로벌 가버넌스 구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버넌스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제는 서구 중심이 아니라 유엔을 통하든 유엔에 준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남반부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5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웨스트팔렌 원칙이죠. 개별 국가 주권 존중. 그다음 합의된 국제법을 준수하자. 그동안 집단 서방과 미국은 규칙, 규범에 의한 질서를 얘기했는데 그건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잖아.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어. 국제법은 현재로서는 유엔이 정하는 거 외에는 국제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 헌장, 인권 헌장,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을 얘기하지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저기한 집단 서방이 일방적으로 만든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는 아니야. 단극 체제에서 이제 다자주의로 가야 돼. 그다음에 인류의 미래는 소수의 자본가나 0.1%를 위한 그런 사회경제적 질서는 안 돼. 모두를 위한 인민 중심의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행동 원칙을 정하자. 이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과정에서 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 지정학적 조건에서 현재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푸틴이 일방적으로 2022년 2월 달에 군사특별장치 일방적으로 침공했다. 해서 그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천년의 역사를 훑어봐야 되는 대단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서방과 소위 러시아 슬라브 민족과의 갈등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때는 중요한 가톨릭의 결정은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소피아가 있는 어디 지금 뭡니까 갑자기 터키 수도, 그다음에 불란서의 에서 5-6명의 주교가 합의를 해야 되면 가톨릭의 중요한 교위나 방침이 결정이 되는데 어느새부터 로마 가톨릭이 독단을 행사해요. 그러면서 그리스 정교가 반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갈등이 제일 심했고요.
그러다가 13세기 십자가 혁명에서 십자가 전쟁의 3차 전쟁에 성상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그 소피아 성당이 로마 캐톨릭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엄청난 금은보화. 그런데 캐톨릭을 구하겠다고 한 십자군들이 그 성상 파괴하고 모든 금은보화를 해체하고 오스만 터키의 공격에서 그리스를 구해주지 않고 결국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그리스 정교가 키예프로 가고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현재 러시아 정교가 됐죠.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과 러시아 정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돼요. 그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피터 대제나 이반 대제는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이기를 원했고 그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열등한 자기 나라들을 어떻게든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는 너희는 야만인이야, 열등한 국가야, 우리하고 같이 쓰지 마라. 그래서 러시아를 야만 국가 그 무식한 놈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쟤네들은 언젠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라는, 그게 루소포비아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했던 그런 그 종교적 갈등에 떠나서 유럽이 자기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적대화하고 불량 국가로 만들고 그걸 그 어떤 이념적, 우리가 북한하고 그러듯이 미국이 러시아를 그렇게 적대화하고 대립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유럽에 저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루소포비아가 말도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의 영역까지 러시아를 악모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2022년 6월일까요? 2014년 마이단 쿠데타였을까요? 아니면 소비에트가 무너져서 합의한 소위 나토의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동진한 그 과정이고 INF를 파기했을 때인가요? 굉장히 규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현재는 이미 러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나느냐는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도자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옹호파, 이것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푸틴이고요. 강경파는 말도 못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 오레신이기든 최근에 개발한 그 어마무지한 미사일로 그냥 키예프를 아작내서 끝내자. 근데 푸틴은 아니다. 우리는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원래 군사특별작전은 원래 목적에만 충실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20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유럽이 받아들이냐 아마 그건 다시 쓸데없는 얘기예요. 결국 푸틴이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푸틴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지구전으로 가면서 결국 서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급격히 쇠락하고 몰락하는 거죠. 혹은 서유럽이 저기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쓴다 그러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핵 전쟁이 일어나겠죠. 현재 서유럽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푸틴이 어떤 의미에서도 실각하거나 권력을 잃거나 자연사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 출구가 그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보도하는 거 보면 집단 서방, 미국, 한국의 일반 주류 매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얘기를 하면 2022년 특별 전쟁을 위해서 오늘까지 그 미국과 서유럽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모든 제재를 하고 금융을 봉쇄하고 원유를 끊으면 러시아는 곧 망할 거다. 천만에요. 러시아는 지난 3년 동안 경제 성장을 10몇 프로를 이뤘습니다. 유럽은 정체 상태인데.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세계 4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PPP 기준으로 7조 2천억 달러. 일본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지역전에서는 최강의 군사 대국입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드론과 미사일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드론 운용 저기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미사일은 최근에 뭐 직접 푸틴이 얘기했지만 오레슈닉, 브레베스트니크, 포세이돈, 사르마트 최소한 미국과 서방의 그 현대 미사일 기술을 한 세대 앞서간다. 최소한 10년 앞서간다. 라고 평가받고 있죠. 러시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에너지 강국입니다. 지정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에너지죠. 원유, 천연가스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핵연료의 약 50%를 러시아가 저기하고 65%를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수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최근에 획기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제 실험실에서 발표해서 이제 시용 단계로 상용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폐쇄형 핵 연료 주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핵 발전소는 핵 연료의 잠재 에너지 엔탈피를 30-40%밖에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고준위의 폐기물이 나와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근데 러시아가 개발한 최근의 이 핵발전 기술은 95% 이상 핵연료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래서 푸틴이 선언합니다. 누구든 필요하다면 내가 기술을 지원해 줄 때. 그렇게 실용화돼 있습니까 이제? 실험실에 성공했고요. 2027년 이후에 상용 발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한 적이 있나요? 러시아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이킹이 러시아를 침략하죠. 슬라브 민족. 지금 스웨덴 중심에. 그다음에 폴란드가 슬라브를 공격했죠. 러시아가 국가가 된다면 나폴레옹이 침략을 했고 영국이 그 소위 러시아를 저기해서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 봉쇄 전략을 했죠. 우리의 청일전쟁, 노일전쟁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의 저기입니다. 뭐 일본이 잘나서 청일전쟁이고 노일전쟁이 이긴 거 아니에요.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의 오퍼레이션이죠. 히틀러 최근에 나토의 동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 못 살게 해서 침공한 전쟁 범죄 국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을 굉장히 흔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저는 오늘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아까 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뭐 다양한 지역의 그 소위 그 폴리센트릭한 중심국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낙동강물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지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 아세안, 아랍, 아프리카, 남미, 유라시아. 대한민국 어디에 되죠? 어디에 되죠? 미국? 일본? 미국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갈 유일한 길은 스스로 중간 국가가 되는 일입니다. 중간 국가, 미들 파워, 보팅 스위트 국가. 이 중간 국가론의 얘기는 호주 국립대학이 이스트 에이시아 포럼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강대국처럼 힘은 세지 않지만 그리고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면 없지만 다자 질서 쪽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캐나다가 굉장히 역할을 해요. 호주도 역할을 할 수 있죠. 인도네시아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비군사적 영역의 국제기구와 다자회의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브리지 빌더, 현안 제안자, 이슈 메이커, 연결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세계 보건 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 문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국제 번영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범 문제라든지 광범한 주제를 주대할 수 있다. 그런 실질적인 매개자를 통해서 무역 공급망과 공급사슬을 재구성하고 평화 유지와 지역 안정의 균형을 나갈 수 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냐? 충분하죠. 물론 이제 노미널 밸류로는 우리가 지금 10위권이나 15위권도 벌써 밀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 실질 경제, 제조 경제에서는 박강한 세계 5위 국가입니다. 군사력에서도 객관적으로 5위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가전 주요 산업에서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는 15손가락밖에 없어요. 우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못하겠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는 엄연한 G20 강력한 경제국가 20 중에 하나고 선진 경제국가라고 하는 OECD 멤버고 APEC의 주도국가고 RCEP이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RCEP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종속된 하위 동맹 전체 규제에서 다중심으로 전환하는 이 국제 질서 속에 독자적인 평화 번영 주도 국가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잡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위자가 그 상황을 주대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국은 소위 종속, 편입, 위임의 과정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의 종속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제가 얘기를 한 10여 분 더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군국주의 가장 피해를 본 한반도를 빼고 중국을 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전범 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거기다 국제적 지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명백하게 포스탐과 카이로 선언에서 장개석이 노력해서 한반도는 한국인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독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1974년에 유엔에서 해체하기로 결의된 유엔사. 최근에 정동영 의견이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나라 안보실에 책임자가 뒤임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유엔사가 막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유엔사가 뭔데? 1974년에 해체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아미티 전략이라고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아미티 전략은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당시 미국의 상원의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을 중심으로 소위 가츠라 테프트 미략과 샌프란시스코를 믹스시킨 21세기 동아시아 전략이 아미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만들고 일본을 유엔의 상임 국가로 저기 한다. 근데 그게 엄청난 반대에 부닥쳐서 상임 국가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미일 중심으로 저기 하고 그 전초 기지가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소위 바이든 기시 기시단가요? 그다음 윤석열이 만든 캠프 데이비드. 그 3자 정상. 이건 가츠라 테프트 미략보다 더 악질적인 상황이죠. 다행히 세 사람 다 싹 사라졌어요. 다행히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보다도 한국을 중시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대표적. 일본이 충격을 받았죠.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의 종속을 보여주는 샌프란시스코 유엔사 아미티 전략.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번에 최근 SCM도 완전히 이런 상황이죠. 한국을 편입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게 사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드가 뭐 북한이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쏘면 고고도로 방어한다. 공상과학 영화죠. 공상의 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사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을 들여다보는 거죠.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을 향해서 쏘면 선탄주에서 요격시키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드 웨이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드에 배치된 가정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국방장관 누굽니까? 안전 배국노 앞장서서 아니 다음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았으면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배치하면 되지. 일방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식민국가로라고 한반도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과시죠.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꼼짝마 완전히 편입시킨 그것이 사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9.19 그야말로 9.19 군사회담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라고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 뒤에 미국의 그 국무장관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친구가 강경화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할 거야? 형님 우리 저기 아니냐고 혼자 갈 거야? 우리하고 합의해서 해야 돼.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저기에 따라야 돼. 그래서 새로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은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를 뭐 수동적으로 했지만 그 주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당시 외무부 장관 강경화 아니었어요? 강경화가 온갖 개변을 만들어서 문재인한테 해야 된다고 설득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강경화가 줌이 돼서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미국에 편입되어 있다라는 아주 명백한 최근에 SCM 그 한미 군사협의 내용을 보세요. 네?
이재명 정부가 무슨 뭐 단일 공연으로 들어서 북한하고 대화하자? 북한과 대화하자고는 평화의 구상, 평화의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군사안보 전략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미국이 얘기했던 NSS, 역의 균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자기 부담을 빼고 서방구, 아메리카로 철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유럽이든 서남아든 동아시아든 그 지역 국가들이 그 안보 방해 부담을 니네들이 져라. 우리 무기를 왕창 사가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획과 전략과 최종 지휘는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스테이스큐, 미국의 패권적 상황은 유지하겠다. 그 모든 부담은 해당 국가가 져라. 그래서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트럼프의 관세 압박, 뭐 투자 종용 다 편입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소중했던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소위 노태우 시절의 북방 정책, 그 다음에 DJ 때 햇볕 정책.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운전자론이라고 합니다. 위임론. 노태우 북방 정책의 배후에는 이용구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DJ 햇볕 정책에는 우리 임종원인가요? 임종원 장관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죠. 근데 두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태우의 북방 정책은 미국이 시킨 위임 운전이에요.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하에서 미국의 지시에서. DJ는 자가 운전한 측면이 상당히 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경험은 큰데 최소한 이재명 정부는 아까 했던 종속과 편입을 떠나서 최소한 자기 운전자론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국방장관 이름이 누구죠? 안규백이에요. 안규백 국방장관이 뭐 하는 놈입니까? 위성락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NS 제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대리대사가 정동영 장관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하고 합의된 얘기만 해라. 브론슨이란 주한 사령관이 한반도는 불지막마야? 이런 건방져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은 운전자론을 뛰어넘어서 전략적 자기주도를 갖는 중간 국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가 제가 더 해도 될까요? 네? 제 자료 중에 스티브 월트하고 발다의 스티브 발트는 이제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의 주임 교수고 아까 얘기했던 리얼폴리틱의 실용주의 입장을 취급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11월 달에 그 특별기고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포렌 폴리시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매년 말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얘기를 10가지를 제시하고 그 해가 끝나면 자기 평가를 하는데 보통 70~80%를 맞춰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키신저 이후의 전략가입니다. 그 국제 정세에. 첫 번째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의 미스테리. 그래서 미국 정치는 국제적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성. 럭비공 정치를 할 거다.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서구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이 다가왔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위상과 포장이었다. 그리고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역사의 태조라는 궤도에 진입했다. 유럽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 우크라이나 패배를 선언해요. 우크라이나는 사라지거나 축소되거나 분할될 것이다.
그러나 중동의 갈등은 결국 미국이 서남아에서 빠지지만 이스라엘을 지역의 군사적 패권 국가로 키울 거다. 중국은 결코 미국에게 당하지 않는다. 종속당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가 전면화된다. 미국 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권위주의가 등장할 거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스티브 발트가 포린 폴리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올 8월 15일 우리 광복절 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죠.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브젝트 중에 하나지만 그건 마이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발다이 토론클럽이라고 있는데, 발다이 토론클럽을 조금 얘기하시면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그런 미디어 전략을 하고 온갖 이 싱크탱크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킬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정책 집단을 만든 것이 소치의 발다이 독서클럽이고, 1년에 한 번씩 푸틴이 지정학적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대단한 내용인데요. 이 알래스카 미팅을 이 양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그래서 유니폴에서 멀티레터럴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무슨 질서 유지에서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마가 국가로, 미국 중심 국가로 갈 거다. 거기에 역의 균형 전략도 약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권 중심의 동맹 체제가 다 해체되는데 단 동아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를 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 성과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할 것이고, 중국과 끊임없이 전략 경쟁을 해서 중국과 관계된 모든 관계국들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와해하려고 노력할 거다. 러시아, 인도, 북한,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모두를 끌어내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패권적 입지를 강화할 거다. 미국의 고립주의, 서방구 중심. 그래서 이번에 나온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인 콜베 NSS를 이미 이 친구들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제 국제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축소시킬 거다. 미국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면 자기가 n분의 1로 분리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국가들을 1대1로 대응한다.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하고 유럽 1대1로 대응할 때만이 미국의 강자의 입장, 우월한 입장을 취할 거다. 탁월한 견해죠. 예, 제가 브릭스 얘기는 끝내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을 때 6월 10일 날 민들레 시민언론 민론대 기고에서 대한민국 5분지계 지정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격변의 시대에 결국 우리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나머지 지구촌하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우리의 외교 정책은 미국에게 90%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심하게 하면 120%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미국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반미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용미, 활미를 해야 돼요. 미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분열이 돼서 몇 개로 나눠져도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천혜의 국가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를 지켜주고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엄청난 인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무시해갖고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의존적, 종속적 관계에서 가급적, 상호적, 호혜적 관계로 기본 관계를 끌고 가야죠. 근데 그 비중은 80%, 90%, 120%가 아니고 다운, 30, 40% 축소시켜야죠. 일본은 뭐냐? 그 점잖은 순체제오 선생이
일본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 개 같은 일본 놈. 물론 구한말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지정학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21세기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야. 미래의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출구를 못 만든 나라. 이 나라들이 좌절하고 포기한 나라들이 불장난해. 그 나라가 어디죠? 동아시아에서 마찬가지.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 일본이죠. 유럽도 마찬가지. 독일이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예의 관철하면서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선택적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다만 정부 레벨이 아니고 민간 레벨에서 시민 단위에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 미래를 완성하다. 러시아 아까 쭉 얘기했죠. 러시아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유라시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도 그렇고 북한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아니에요. 북한은 미국을 이미 그냥 원 오브 댐 물론 꽃감을 제시하면 꽃감은 빼먹겠죠. 북한과 레바지를 갈 수 있으니 가장 강력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무슨 뭐 물류, 뭐 에너지 다양한 의미 지리적 조건에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필수 국가가 되고 있죠. 필수 국가입니다. 지금 그 현대자동차나 LG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싼값으로 옵션으로 물러났잖아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내년 초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는 현대자동차는 제가 LG의 책임자라면 복구하겠어요. 러시아에 복귀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중국이죠. 중국 얘기는 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다음에 인도도 중요하고 아세안 하나를 예를 들면 원래 한 10년 전에는 2060년에 아세안이 유럽연합을 능가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 2050년에 아세안이 유럽연합을 능가합니다.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도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지역. 남미 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격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평화 변형의 주도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이고, 그럼 왜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저는 딱 한마디로 7.4 공동성명 이래, 그 다음에 1991년인가 2년에 제네바 일반협정 이래, 한국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시건을 했습니다. 헌을 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뒤통수를 치는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제안할 자격이 있나요? 통일을 얘기할 계제가 됩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 준비는 해야죠. 그 선택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는 중간 국가로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면 당연히 북한이 야 남쪽 얘기 좀 하자. 그때만이 진정한 미국에 의존하는, 어떻게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페이스메이커가 됩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 선택지의 저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얘기고 우리 주도성의 문제고, 그 해답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간 국가로 발돋움할 때만 가능하다. 이걸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